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 타임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 등 대내외 변수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증시 오늘도 달려갑니다. 장중 5,900선을 처음으로 터치한 코스피, 개인이 오늘 좀 열심히 달려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차익 매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대 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벌써 코스피가 6,000포인트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도 저희가 2시간 동안 알차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3일 월요일 증시 프라임타임 주요 내용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초고수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금 실시간 순매수와 매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대한조선이 순매수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급등세, 어떤 이유인지 잠시 뒤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더존비존도 오늘 사모펀드의 지분 매수 소식에 또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라이미트픽 시간인데요. 김진균 전문가의 공략주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 한꺼번에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빅테크가 픽한 사이버 안보 주도주를 공개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 각각 3% 그리고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수요일 엔비디아의 지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이 발표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대장주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직격 프라임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원칙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게 될까요? 이 내용 프라임 톡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 프라임 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증시 프라임 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투자 상위 1%는 지금입니다. 지금 실시간 상승장에서 초고수들의 픽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0시 남자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건강상의 이슈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달려와 주셨네요, 대표님. 그렇죠. 또 아침에 또 월요일 아침을 기다리시는 네.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맞아요. 또 아픔은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네, 오늘 또 더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그래도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그래도 월요일이지만 다행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약간 무효다,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미증시가 네.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서 뭐 국내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호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결국에는 상호관세율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편적 관세 10%에다가 상호관세율 15% 해가지고 네. 25%였는데 네. 대미 투자를 한다라는 조건으로 15%로 낮추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상호관세 이거 위법이야라고 해가지고 보편적 관세 10%만 하게 되면 네. 뭐 5% 정도는 좀 싸게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보편 관세도 15%로 올릴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실제 관세율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대미 투자를 하는 나라들
안 하는 나라들 전부 다 15%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안 한 나라들하고 똑같이 15%라는 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좋은 건가? 라는 의문점이 들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뭐 그렇게 까짓것 그래 위법이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뭐 다른 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인물이 또 아니죠. 절대 그렇다 안 보니까 또 뭔가 새로운 시장의 것들을 던져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제 단순히 이 관세가 위법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상호 관세에 대해 환급에 대한 절차도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 퍽이나 빨리 줄 서서 환급들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가능성 없습니다. 아니죠. 결국에는 이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무기의 협상 재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너네 우리나라에 이거 투자해. 만약에 투자 안 해? 뭐 투자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규제. 근데 뭐 우리나라에 더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환급금 좀 돌려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협상의 재료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호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하여 이게 과연 국내 증시에 어마어마한 호재가 될 수 있을까? 예. 되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달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중 정상회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무기로 쓸 수 있던 게 상호관세였어요. 뭐 펜타닐 관세든 뭔가 묶이기만 하면 관세를 때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 상태다 보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관세율이 15% 가까이 낮아진 효과를 봐서 이번에 가장 수혜를 본 나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저자세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정상회담에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중국이 저자세로 나오지 않았을 때 더 중국을 자극한다거나 다른 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쵸. 즉 돌발 행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가지고 시장이 상승한다? 사실 막 그렇게 엄청 반갑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가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보시면 우하형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네. 우하형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추세선 상단을 돌파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미증시가 만약에 여기 돌파 못하고 저점 내린다? 그럼 한 22,000포인트, 21,000포인트까지도 계속 꾸준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짓이 좀 잠깐 섞여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내 증시가 지금 되게 강한 건 맞지만 네. 이 흐름이 쭉 이어질 수 있을까? 뭔가 국내 증시도 한 번쯤은 약간 투매를 유도한다던가 약간 개미를 털어가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에는 미증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만약에 나스닥이 23,000포인트나 23,200포인트 위로 엔비디아의 힘으로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미증시 같은 경우가 우하형 추세를 벗어나는 거죠. 그럼 국내 증시도 위로 더 크게 열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더 미증시가 상승 동력이 될 만한 게 딱히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밀리면 국내 증시도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즉 이번 주 목요일이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금 뉴스에 보여지는 것처럼 상호관세 위법 판결 나왔으니까 호재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충격이 어느 정도 대비는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위헌 판결이 잠깐의 호재가 되고 있긴 하지만 미증시 아직까지는 우하향 차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전략 들어봤고요. 그럼 이런 장에서 고수들의 선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각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탑10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조선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거래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조선이죠. 오늘 장도 두 자릿수대 강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4% 이상의 강세 그려주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태양전지용 은페이스트를 앞세워서 고효율 태양전지 소재 사업 확대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소재 기업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 상승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STI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다가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주가 부침을 이어가다가 오늘장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산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죠. 한화시스템 4% 이상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수익 구조에 중대한 변수가 될지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차등 요금제가 앞으로 변수가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은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 BM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대표님이 좀 처음 짚어주시는 종목인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 장 좀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뭐 사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뭐 사업, 뭐 2차 전지가 전고체, 에코프로비엠이 뭐 전고체를 한 회사인데 앞으로 로봇에 전고체가 들어가고 차세대 네. 하드웨어, 사실 이거는 이미 예전에 제가 항상 말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2차 전지 쪽 지금 시장의 약간 특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뭔가 산업 이슈가 돌면서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 머릿속엔 뭐가 있냐면 코스피 7천 가나요? 코스피 이제 6천 뚫나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500, 2천, 3천 갈 수 있나요? 약간 시장 지수에만 사람들이 다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그냥 뭐가 됐든 이제 종목이 올라갈 땐 뉴스가 뜨면서 올라가기는 하죠. 근데 이게 뉴스를 보면서 종목을 잡을 게 아니라 시장 지수를 추종할 수 있고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메인 섹터나 종목군들로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전략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이에요. 뭐 에코프로 BM 뭐 실적이 어떨까요? 뭐 이런 걸 떠나서 코스닥 지수 올라가려면 2차 전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코스닥 안에서 상위 종목이 뭔가라고 하면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을 버리고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약간 코스피보다 좀 많이 뒤떨어져 있죠.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걸로도 크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코스닥 종목들인데 이제 뭐 코스닥 벤처펀드라든지 뭐 연기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5% 정도, 의무는 아니지만 5% 정도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라고 한다든지 코스닥 부양책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좀 기금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약간 뭐 사실 제약바이오도 코스닥의 메인 섹터지만 제약바이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기술 이전하면 대박이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전을 할지 안 할지 언제 될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명령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기금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을 세게 넣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스닥의 다른 메인 섹터인 2차 전지 쪽으로 연기금이라든지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들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상위 시가총액 위에 있는 종목군들, 150 안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또 대장격인 종목이기도 하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이 종목도 사실 기둥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뭐 계좌에 기둥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네. 좀 담아놓으라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둥이 될 수 있는 종목군 후보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사실 뭐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우상향 추세선 상단 돌파한 모습이거든요. 현 구간부터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 밀린다라고 해도 뭐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설령 그것보다 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거는 이 종목의 뭔가 큰 악재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한다던가 시장 지수 조정에 따른 낙폭일 거라서 기둥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 조정 올 때 비중을 좀 더 키워간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적립식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에코프로비엠은 그런 관점에서 적립식 투자로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네요. 네, 코스닥에 기관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도 좀 들어올 가능성 말씀해 주셨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계좌의 좀 메인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코멘트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팔고 있는 10가지 종목들 알아보시죠. 네, 오늘 더존 비주온이 또 이슈가 있었죠.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20%대로 상승폭을 조금 줄여내긴 했습니다. 이 글로벌 사모펀드 EQT 파트너스가 더존 비주온의 잔여 지분 전량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밝혔고요. 공개 매수 이후에 상장 폐지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23%대 강세 유지 중인 더존 비주온이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주까지 조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도 함께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G2G 바이오가 3% 이상의 상승, 삼천당 제약은 또 최고가 랠리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오늘 4% 이상의 강세 보이다가 1%대 하락으로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기아도 현대차와 함께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음봉 전환한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도 그 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10위에는 HD 현대마린솔루션, 계속된 부침 이후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2%대 오름세 연출해주고 있네요. 자, 미래에셋생명이 지금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거래 상한가 이후에 또 한 번의 오늘장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는 증권주 그리고 뭐 금융주 이후에 보험주로 좀 다시 순환매가 또 돌아가는 걸까요?
결국 이쪽이 올라가고 있는 건 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접했던 상법 개정에 대한 이유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자사주 이거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거든요. 소각을 할지 처분을 할지를 결정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신규 자사주를 매입했으면 1년 안에 처분을 할지 소각을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한해서라도 18개월 안에 너네들이 소각을 할지 처분을 할지를 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주주들한테 좋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물을 갉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지금까지 시장에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자사주가 많은 종목군들이 자사주를 소각할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처분이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 처분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시장가로 마음대로 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주총회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처분할지를 밝혀야 되는 건데, 보통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죠. 뭔가 주식을 스왑할 수도 있어요. 내 협력사들하고 여기 협력사랑 계열사는 안 되고 협력사랑 주식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금융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래도 산업 특성상 막 누구랑 협력 관계를 가져가거나 이런 게 되게 적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 처분하는데 시장가로 판다 이게 아니라 약간 인센티브라든지 약간 이런 주식의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나갈 지출을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 가지고 재투자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소각을 한다. 전부 다 소각하지는 않을 거고, 그럼 소각도 일부 하겠죠. 그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정말 회사가 돈은 못 버는 주제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요. 경영권 분쟁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럼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래 처분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안 좋을 거고, 또 그게 아니다. 약간 금융주나 보험주처럼 사람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인센티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잠재적인 유통 물량이거든요. 그럼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사주 소각한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자사주를 소각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법 개정안에 수혜주를 고른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금융보험 이런 쪽이 제일 자사주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주목받는 거 맞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흐름이 만약에 한번 꺾였을 때 회복할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거에 제약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기술주 안쪽에서 자사주 비율이 높던가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가져가 봤고요.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도 사실 자사주 이슈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오늘 자사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은 대부분 윗꼬리를 좀 크게 뺀 종목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도 소각이 이제 호재가 아니라 소각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제로 소멸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장 이슈인 만큼 여러분들이 자사주 소각에만 좀 집중하지 말고 자사주를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주식 수합, 그러니까 다른 협력사랑 주식을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기술주 안에서 자사주 높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법 개정안 덕분에 금융주, 보험주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미래에셋생명도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된 순매수 종목들은요. 네, 오늘은 역시나 계속해서 SK텔레콤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하락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리브스베드도 오늘 장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주가 정말 강하죠. SMR 관련 종목들이 정책 기대 그리고 수급 유입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주시 SMR 유치 추진 소식 그리고 정부의 원전 정책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솔케미칼도 최근에 주가 꾸준한 우상향 그리고 있습니다. 6위에 올라와 있는 한국항공우주 지난주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 연출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름테라퓨틱스,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철강 관련주죠. 국내 첨강 업계가 방산이나 우주항공처럼 고부가가치 소재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제철 지난주 급등 이후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LG전자가 오늘장 정말 강합니다. LG전자 사실 지난주쯤에 또 한 20% 급등을 했다가 오늘장도 지금 거의 그 기세로 지금 무섭거든요.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LG전자는 지금 이미 과열권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종목도 정말 LG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 방송에서 많이 참 집어들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 살 걸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상승 돌파했으니까 과열권 갈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요즘 시장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간다고 했으니까요. 뭐 사실 뭐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실적 개선에 기대감, 뭐 인도 법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이고 있기는 한데 뭐 사실 이게 원래 갑자기 몰랐었는데 새롭게 떠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선택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아무래도 덩치 큰 우량주들 위주로 자금이 한번 쏠리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라인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원래 얘가 이렇게 뚫고 가다가 제가 이제 여기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얘 이제 과열 구간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조정 한번 더 줬을 때도 말을 했을걸요, 방송에서. 여기 그럼 이제 이 과거 상승 추세선 하단부 있죠. 여기가 이제 이 종목의 새로운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고점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사실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사실 살짝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 반납하는 시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정도까지 밀려주면 그러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재공략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걸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목표가를 뭐 얼마를 잡을까요?라기보다는 약간 분봉 차트 이런 거 보면서 분봉 차트에서 주요 지지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쭉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자 그러면 대충 잡아드릴게요. 한 15분봉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5분봉 차트에서 60선 정도. 15분봉 차트에서 60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끌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런 말씀은 사실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주식은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판다라는 게 뭐냐면 머리를 찍고 와서 어깨를 이탈했을 때 비중을 줄인다거나 익절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아까 15분봉에서 60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고점을 계속 올라가겠지만 15분봉에서 60일선 이탈했을 때는 아래로 조정폭이 좀 더 커졌다 올 수 있으니 15분봉에서 60일선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인다. 그 전까지는 자기 그릇대로 먹는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는 계속해서 신고가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기대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성수기에 해당한다는 점도 추심을 좀 자극해주고 있는데요.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LG전자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일주일 내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순매도 종목들은 대부분 오늘장 반도체주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이와 함께 소부장주들도 함께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요. 동진 세미캠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현대차도 오늘장 상승해주고 있고요. 로봇주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6위에 올라와 있는 클로버 주가 흐름 좋습니다. 4%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8위에 링크솔루션, 한국 3D 프린팅 사업의 개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로봇 기업으로부터 부품 추가 검증 요청 받고 진행 중이다라는 평가들 들려오고 있고요. 우상향 이후에 오늘장 강보합권 그려지고 있습니다. 9위의 삼성 SDI도 저희 공략주였죠. 오늘장 리튬 메탈 배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현대차 안 짚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현대차 52만 원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53만 원을 좀 뚫어냈습니다. 지금 전략 수정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자꾸 그 정해진 뉴스들, 그 로봇에 대해서 뭐 현대차 로봇이 뭐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시장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거나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현대차도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47만 원 그리고 한 52, 3만 원 정도의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러면 현 구간에서 이제 제 거 방송을 보시고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서 일부는 파는 게 맞아요. 왜냐면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위로 더 갈 겁니다. 근데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은 왠지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도 일부는 줄이고 확실하게 53만 원 위로 안착을 하면 그때 가서 재매수하는 게 좀 올바른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말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가 또 이제 배당을 또 많이 주는 회사이기도 하죠. 결국 이런 것들이 주주 가치 환원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우선주가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럼 본주에도 배당률이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힘을 타고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아래서 박스권 하단부에서 잡으신 분들은 일부 비중을 줄이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53만 원 정도 위로 이번 주 목요일 날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따라잡아서 그때는 전고점 위로 목표가 상향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까지 깔끔하게 또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항상 짚어주시는 종목이죠. 알려드린 가격선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포스코홀딩스를 저희가 지난달에 공략을 했었는데 공략한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렸던 종목이거든요. 오늘도 최고가를 찍었다가 음봉 전환을 하긴 했는데 이 종목은 그럼 지금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한 상태일까요? 제가 이 종목은 아마 40만 원 목표가를 잡아드렸었고요. 네네. 오늘 40만 원 좀 넘게 찍은 넘었습니다. 것 같은데 예. 얘도 고죠. 얘도 사실 지금 사서 물려도 사실 크게 걱정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잡아줬었던 가격대가 정말 예뻤던 가격대인 거고 사실 지금 산다? 지금 사도 사실 부담 안 갈 것 같아요.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자사주 보유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지금까지는 자사주 소각에 좀 집중할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자사주 처분해서 자사주를 수합을 어떤 식으로 할지 주식 간에 이게 교환을 할 때 협력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난 어느 회사랑 주식을 교환하기로 했어. 우리 자사주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어느 기업과 자사주를 수합하게 될지 혹은 소각한다라고 하더라도 주주가치 제고에는 좋기 때문에 뭐가 됐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랑 또 묶여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물려놓고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막 밀린다? 그러면은 한 38만 원? 37만 원? 뭐 지가 밀려봐야 한 37만 원 느낌? 뭐 36, 7? 한 요 정도 선인 것 같으니까 그 정도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44만 원 정도? 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미 수익을 냈지만 목표가 상향하신다라고 합니다. 44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저희가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거든요. 대표님 좀 더 깊게 만나보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렇죠. 아래 QR코드 찍으면 네. 사실 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또 트럼프 관세 얘기 나오고 어제 또 그런 것들 다 글로 정리해서 올려드렸거든요. 네. 그냥 뉴스에서 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은 제가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뉴스 기사 같은 것도 거의 안 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수익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한 거라서.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굳이 잘하는데 자랑해서 잘한다 소리 듣는 네. 게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인증 댓글도 올려주고 계시죠. 이러한 수익 함께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상의 1%는 지금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10시 27분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오는 25일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3%, 2%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우리 반도체주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한 상승 보험주 드라이브 거나 저 PBR주로 꼽히던 생명 손해보험주들이 정부의 기업밸류 프로그램 성과 가시화와 금리 인하 지원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재평가 국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약진은 3월까지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막대한 전력 수요가 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수급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멘텀이 계속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수요일입니다. 25일 엔비디아의 지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반도체주 AI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엔비디아였고 뭔가 감동을 줘야 한다는 어떤 너무나 높은 기대감이 있어 왔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일단 이제 직전 분기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유지하고 있는 게 영업이익률이 한 60%대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이번에도 과연 또 유지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상을 상회를 시켜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이제 두 번째 변수는 중국 쪽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 변수가 일단 또 두 번째 발언 변수로도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장 킥 포인트는 연간 매출에 대한 전망 상향 여부를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뭐 빠질 수 없는 수익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중국 수출 재개 관련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워낙 지금 반도체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거의 쉬지 않고 지금 뭐 계속해서 주가가 끌어올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들도 맞거든요.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에서도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져 있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의 좀 영업이익률의 수익성이 60%대를 혹시라도 유지를 시켜주지 못한다라는 변수가 만약이라도 발생을 하게 된다라도 하게 되면은 아마 단기 차익 매물이 한번은 좀 강하게 실릴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런 좀 염려들을 좀 체크는 해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지금 블랙웰과 루빈의 향후 좀 2년간의 지금 매출 규모가 한 5천억 달러 정도로 좀 예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좀 뛰어넘는 예상치를 만약에 제시를 할 수 있냐? 또 이게 이제 또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걸 또 만약에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의 발언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한 번의 주가의 좀 트리거 역할을 시켜줄 가능성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추가로 블랙웰의 출하 속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죠. 그 전부터 이미 블랙웰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었다가 그 다음 블랙 루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 블랙웰의 지금 출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이 공급 병목이 완화가 되는지가 좀 가장 큰 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엔비디아의 좀 실적콜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발언들이 굉장히 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발언 하나하나에 항상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이 좀 강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전히 큰 리스크는 중국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발언이 과연 어떤 식으로 풀려 나갈지가 가장 큰 귀축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변수가 계속해서 리스크로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결국엔 주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언에서는 그래도 프레임 자체는 좀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영업이익률 60%대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젠슨 왕의 발언, 특히나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하셔라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서 10%의 보편관세를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이어서 반도체주에 어떤 타격을 가져다 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2월 20일에 10% 글로벌 관세를 지금 150일 정도 한시 적용으로 공시를 한 흐름인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이게 지금 오늘 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드디어 3일 좀 남은 부분들의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뿐더러
일단 한시적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좀 형성을 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지금 2월 21일 트럼프가 10%에서 15% 정도 지금 상향으로 언급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관세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전면 관세에서 품목 조사로 좀 이동을 하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에는 관세 변수까지 지금 겹쳐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은 여전히 뭐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지금 232조 쪽에 대한 부분들의 협상 합의는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의 기대감이 수급에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변수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월 14일에 반도체라든지 장비 이 수입 조정 조치가 일단은 이미 공개가 됐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인이 이미 깔린 상태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대응으로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저는 비중 확대보다는 해지 중심이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품목 지정이 만약에 확정 전까지는 일단 변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먼저 붙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좀 강한 공격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 취지보다는 일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 관리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기보유자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뭐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미 저가에서 이미 홀딩을 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상황에서 뭐 관세 이슈라든지 엔비디아의 실적홀에 대한 부분들의 변수로 인해서 뭐 추세가 그렇게 막 크게 깨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해지에 대한 부분들의 중심이 더욱더 지금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는 염두를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리 담고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저도 아직 많은 비중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담으신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라는 내용인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각각 2%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정말 20만 전자 100만 닉스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일부 익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불타기라고 하잖아요. 상승 중에 또 추가 매수하는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일단 저는 A 시나리오랑 B 시나리오 딱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A 시나리오는 결국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부분들이겠죠. 일단 이제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부분들이 혹시라도 상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모멘텀이 더 유효할 겁니다. 그런다 하게 되면 일단은 뭐 100만 닉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이슈로 휘둘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 쪽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만약 수익성 60%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블랙엘의 출하 속도가 더 늘어났는지 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변수가 어떻게 될지 이 여부들이 조금 더 많은 집중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가이던스가 상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멘텀의 유지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B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 프레임 부분들 네. 거기에 플러스로 일단은 엔비디아의 지금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기대감보다 좀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발언들이 혹시라도 나온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단기 출의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이제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버블이 안 껴있다 보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맞기는 하지만 실적 대비 지금 시가총액 밸류 대비해서 주가에 환산을 하게 되면 PER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저평가도 아니거든요. 워낙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한 차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와줄 것이고 그 쉬어가는 흐름들의 어떤 카드가 이번에 엔비디아라든지 관세 카드가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손절보다는 분할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눌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이 조금 더 변동성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는 뭐 100만 닉스를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해도 돌파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시대 자체가 사실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생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모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LLM 쪽에 대한 부분들, 대규모 언어 모델 쪽만 놓고 봐도 최근에 클라우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델 업그레이드도 나왔고요. 제미나이 쪽도 모델 업그레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챗 GPT도 지금 코덱스 버전 쪽은 이미 모델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전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바이브 코딩 쪽에 대한 부분들이
한 줄로 지금 뭐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AI 모델을 조금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GPU가 됐든 CPU가 됐든 성능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고 그 밑단에 있는 TC 본더,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단을 쌓는 부분들을 누르는 게 본도 역할이잖아요. 그 본도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도 충분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국에는 PCB 기판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초고다층 MLB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연결고리 자체가 결국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광범위 확산이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특히 이제 움직이는 섹터들만 놓고 봐도 결국 AI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연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이 주도에 대한 부분들의 섹터가 그렇게 크게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100만 닉스가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해도 올해 아마 100만 닉스는 충분히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코스피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진짜 6,000P를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빠르면 이번 주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100만 닉스, 20만 전자는 의심하지 않으나 찍고 또 얼마나 빠지게 될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으신 것 같고 특히나 아직 담지 못하신 분들, 신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대형주를 지금 담는 게 유효할지 아니면 저평가가 되고 있는 나머지 어떤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대응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사실 이제 지금 코스피 지수만 딱 놓고 보면은 저점에서부터 지금 올라간 기준이 지금 2025년 4월부터 지금 2,200포인트 찍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거의 1년이 채 되지가 않았죠. 1년이 채 되지가 않고 지금 5,931포인트로 오늘 지금 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지금 거래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터진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국가권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적으로 이제 조정이 거점 지수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은 네. 거래대금들이 좀 줄면서 이제 어느 정도 캔들을 위로 좀 계속해서 띄워 나간다든지 어떤 단주 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떤 매매에 대한 비중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발생을 하고요. 그 부분들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받아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수를 하지만 반대로 리테일 투자자들도 같이 매수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변수는 최근에 신용잔고가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즉슨 예전 그 버블 현상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욕심. 이제는 내가 지금 어디를 딱 봐도 누구도 지금 주식으로 다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울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하는 분들은 지금 다 웃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짤들도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짤들도 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욕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긴다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플러스 신용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신용 잔고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버블에 대한 심화가 분명히 오기는 할 겁니다. 그 버블에 대한 심화가 과연 6,000P를 넘어서 다음에 터질 것이냐 아니 6,000P 거의 근처에서 터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어제 지금 거래대금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 6,000P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다만 일단은 신규 분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저는 지금 당장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눌림이 코스피 쪽에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눌림의 분할 매수는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평가가 되고 있는 코스닥에 신규적으로 들어가시고 눌림이 오는 상황에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용한 상승 보험주 드라이브 건화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이제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사주 의무 소각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증권주는 지난주까지 계속 달려줬고 오늘 약간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은데 보험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지금 신규 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이라든지 뭐 기존 보유량 18개월 내
이 소각이라는 부분들의 핵심으로 지금 제시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일단은 지금 주가 프레임 어떻게 보면 좀 주가의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워낙 지금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이 전에도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전망치가 좀 리서치에서 굉장히 좀 잘 나왔었어요. 네. 리포트에서도 이미 꾸준하게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보험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좀 발간이 됐었던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지금 상품 개정안을 제외하고서도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조용히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프리미엄이 부여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가 하나 더 걸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폭발적인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2월 23일 법사위 지금 전체 회의를 아마 거치고 난 뒤에 2월 24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된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식수 축소 자체로만 지금 보면은 EPS로 바로 연결이 되는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예외 조합도 일단은 저는 존재는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의 단발성 효과도 분명히 크다라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지금 EPS 쪽에 대한 부분들로 바로 연결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 근데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추세를 깨는 조정이 아니라 일부 치어가는 눌림의 네. 눌림목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일단은 없으신 분들의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보시는 편이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으로서 놓고 볼 때는 사실 이제 보험주들만 딱 놓고 보면은 저는 지금 뭐 은행주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STO 쪽 관련한 뭐 모멘텀도 지금 재료 이런 연계성으로 지금 많이 또 엮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마 추후에는 보험 쪽도 이제 이쪽에 대한 테마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저도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추후에 어떤 드라이브를 또 걸어줄 수 있을 만한 신규 재료들이 얹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주가가 계속해서 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가가 쉬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제 반도체라든지 지금의 AI 인프라 쪽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눌렸을 때마다 저도 오히려 분할 매수 천천히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내가 좀 저가에서 좀 운 좋게 좀 잘 잡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올해 내내는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변수가 금토기의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인데 이번에도 동결하면 이제 6연속이거든요. 보험주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일단 이번에 금리 프레임이 일단 같이 좀 겹쳐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이번에도 동결하게 되면은 금융주 쪽에 대한 부분들의 또 체력도 이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보험주도 동시에 좀 체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일단 지금 전망이 우세한 게 동결 쪽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6회 연속 동결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지금 금리보다는 아마 환율이랑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의 변수가 조금 더 크다라는 해석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흔들린다 하게 되면 은행 쪽이 조금은 더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 부동산 쪽이죠. 부동산 쪽에 대한 부분들로 연계성으로 보게 되면 건설 쪽이라든지 혹은 은행 쪽이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좀 보험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쪽에 대한 부분들로 변동성으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좀 보는 편이 좀 맞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원달러가 지금 1,480원대 안팎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대응은 지금 금리 민감보다는 주조 환율에 대한 노출이 큰 종목군들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상법 개정안에 대한 프레임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상황에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비중이 큰 종목들이 당연히 수급이 더 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 종목군들에 일단은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이지 주주 환원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으로 전체적인 섹터가 전부 다 좋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고 이 종목 저 종목 전부 다 달라들기보다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정책의 드라이버가 좀 더 큰 그런 기업들의 일단은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금융주 중에서 증권, 보험, 은행 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투자에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좀 어딘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자사주 재료가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끌고 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법안 논의가 증권주 기대를 일단은 지금 또 자극을 시키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일단은 법안 처리 가시성이 만약에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소형까지도 일단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우세하다라고 보시는 편이 좀 맞고요. 반대로 좀 단기 급등 뒤에 거래 대금이 만약에 쉽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 상황에서 갭상승 되돌림을 일단은 우려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현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법안 처리 가시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럼 A 시나리오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뭐 법안 일정이라든지 거래 대금의 좀 시장을 좀 시험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보험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요. 저는 지금 뭐 증권이나 은행, 보험 이 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보험이 조금은 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증권이나 은행보다 조금 더 낮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변동에 대한 부분들, 민감성에 대한 부분들을 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험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보험 은행 중에서는 보험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신재생에너지 약진은 3월까지. 최근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팀 원전 코리아 상승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 중동 여러 가지 국가의 수주가 될 것인지 두엘빌도 최근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원전 쪽은 테마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제 테마가 아니라 진짜 숫자를 보여주는 실적 성장주로 들어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가장 뭐 원전 쪽 관련하면은 네. 대장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바뀔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국내에서 이미 뭐 유일하죠. 가스터빈, SMR, 대형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설비 능력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캐시플로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설비 보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설치만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설치 이후에 운영 보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결국 설치를 하고 나서도 돈을 받는 구조이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원자력을 계속해서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동을 하면서 어떤 소모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 보수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장기적인 캐시플로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 수주 잔고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2월 18일만 딱 놓고 봐도 지금 체코의 두코반이 5호기, 6호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중기 터빈을 이미 계약을 또 공시로 밝힌 상황이고요. 또 지금 2월 12일에 실적으로 연결 배출로만 놓고 보면 지금 1조 7천억 원 가까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만 지금 7천억 원 넘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일단 숫자만 딱 놓고 보면요.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원전 쪽이 사실 성장성이 좋다는 건 알아. 다만 실적은 언제라는 그런 프레임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어느 정도 어떤 재료성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발산을 시켰다가도 실적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 현상들이 많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주 계약에 대한 공시가 계속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전쟁이 계속 되고 있다고 했죠. 네. 그러면 결국 데이터 발전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데 결국에는 누가 빨리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전력량을 빨리 늘리냐가 싸움이 될 겁니다. 관건이. 그러면 결국 지금은 SMR 대형 원전보다도 가스터빈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세하겠죠. 그럼 가스터빈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레퍼런스도 많이 쌓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사실 가스터빈 쪽에 대한 부분들 수주 계약 공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리스크를 하게 되면은 단기 수주 뉴스 공백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주 공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 조금 더 늦게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대감의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조금 더 늦게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발산이 된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주가가 조정이 나오긴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내내 원전 쪽은 되게 유효하다라는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이 좀 약간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CS 윈드가 지난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수주 호조 속의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풍력
중에서도 일단 CS 윈드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수주 가시성으로 지금 연결되는 흐름으로는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수주 숫자라든지 실적 가시성이 일단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고 2월 11일 날에도 지금 베스타스랑도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지금 나온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 2월 11일, 그러니까 이제 2026년 2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금 공시를 이미 한 상태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로만 놓고 보면 4.4% 정도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12월 19일에도 지금 폴란드향의 지금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808억 원 정도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차차 수주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CS 윈드 쪽에서도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원전 쪽과 태양광 쪽 그리고 풍력 쪽에 대한 부분들로 연계 확산이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는 베스타 쪽과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계속해서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었던 흐름들이 있었다 보니 아마 베스타 쪽이랑 계속해서 좀 어떤 공시라든지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꾸준하게 연결이 될 흐름들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원전 밸류 대비해서는 풍력 쪽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지금 밸류에 속해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주가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수주 공시 하나하나라든지 이런 어떤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하나 씹어지게 되면은 좀 강한 거래대금들이 좀 실리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S 윈도 같은 경우도 지금 3일 전에 지금 거래대금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준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박스권을 이제 막 돌파를 시켜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CS 윈드도 출발을 해주는 그런 변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변수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정책이라든지 원가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을 조금 더 계속해서 체크는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S 윈드 최근 주가 흐름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뭐 신재생 에너지주에 아직 그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태양광이나 다른 풍력주 중에서 현 구간의 탑픽은 어떤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수주 가시성이나 그리고 정책 드라이브로만 놓고 보면은 CS 윈드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베스타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시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지멘스 가메사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권도 일단은 있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공시로만 딱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주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실적에 대한 숫자가 먼저 찍히는 게 일단은 CS 윈드일 가능성.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밸류가 많이 빠져 있고 그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혹시라도 밸류 측면으로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CS 윈드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연말까지는 아마 대형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는 계속해서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형 계약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일단은 주가가 그간 오래 쉬었던 부분들을 깨고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우상향을 해주는 그림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탑픽 어떤 종목인지 짚어주시죠.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반도체 쪽을 사실 가져올까 하다가 네. 반도체 지금 워낙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 변수 때문에 제가 좀 반대로 좀 호텔신라로 좀 가지고 왔어요. 호텔신라요. 네. 일단 이제 호텔신라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부분들을 사실 이제 작년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회를 하긴 했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폭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네. 면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적자폭이 좀 줄었고요. 호텔 사업부 쪽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랑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면세 쪽이 지금 어느 정도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호텔 사업부가 지금 양호한 상황에서는 올해 방한 수요를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아마 호텔 사업부 쪽이 올해 외형 성장을 좀 끌고 갈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리테일 투자자 측면에서는 호텔 신라를 조금 더 저평가 측면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바라볼 필요성이 좀 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지금 서울스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주 호텔 실적이 지금 모두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호텔 사업부들이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올해는 좀 방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국인부터 방한 수요까지
부분까지 전부 다 호텔 쪽에 대한 실적이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끌고 갈 가능성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좀 중국 신라 모노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모노그램 쪽에 대한 부분들의 위탁 운영, 이 점포 확대까지도 일단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호텔 사업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 성장세가 올해는 주가를 드라이브를 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충분히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8,600대 보여주고 있는 호텔 신라 목표가와 손절가도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44,000원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44,000원대를 깨게 되면은 네. 일단 손절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44,000원대는 최근 꽤 오랜 기간 동안 저가를 좀 지켜줬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44,000원대를 좀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제가 이제 55,000원대를 좀 말씀드렸는데 55,000원대를 혹시라도 돌파를 시켜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마 꾸준하게 올해 내내 좀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탑픽 종목 호텔 신라 꼽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일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양대지수 기분 좋은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꼭 알아야 할 시장 전략 그리고 공략주까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딜사이트에서 김진균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위헌 판결 덕분에 시장이 조금 환호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계속해서 시장 좋게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미증시는요, 저점을 높인 상태로 계속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징이 뭐냐면, 나스닥 100 지수는 지금 양봉 캔들이 5개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칫 저점이 깨질 수도 있었던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계속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전고점에서 주가가 쌍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전고점 부분에서 음봉이 많이 나온다는 건 당연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많이 팔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지금 나스닥은 전저점 부분에서 양봉이 5개가 연속으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뭐다? 저점에서 누군가가 계속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5연속 양봉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쉽게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5연속 양봉이라서 오늘이라든지 내일 음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음봉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거기서 급락만 하지 않으면 음봉이 나오더라도 정말 살짝 쉬어가는 정도의 그런 음봉이라면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증시는 저 일단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 또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나 차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장은 이미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은 이 바닥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선진국 자금이 우리 한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타 신흥국들로 이렇게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24배에서 25배 수준이에요. 역사적 고점에 위치해 있는 거고 코스피는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선행 PER이 9배에서 10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이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도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국장이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었는데 지수가 저는 이제 2월이 얼마 안 남았었습니까? 이 3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3월 달엔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약간 중기적 관점이긴 한데 3월 달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3월 달에 단기 고점을 찍고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또 캔들 보면서 분석한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금도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략 든든하게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히트픽 종목은 APR이었습니다. 오늘 개장하자마자 목표 주가 달성을 했고요. 오늘장 4%까지 상승폭을 키워내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점검 들어봐야겠고요. 또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초에 공략했었던 종목인데요. 이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뉴스가 나오면서 그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 종목까지 한꺼번에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난 금요일 추천주는 APR이었었죠. 금일 1차 목표가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피부를 관리하는 이 기기를 집에다가 들여놓는 시대가 됐고, 이 APR은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피부 탄력을 높이기도 하고 또 화장품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성능을, 그런 기능을 가진 기기를 판매를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전문가들이 쓰는 이런 대형 의료기기를 이제 개인이 쓰기 편하게 작게 만든 거죠. 물론 뭐 피부과에 있는 기계들보다는 당연히 효율이 떨어져요. 당연한 겁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더라라는 이런 후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매출이 쪽쪽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비즈니스가 진짜 정말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기 하나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필립스 같은 그런 면도기 회사가 어떻게 해요? 면도기를 팔고 나서 면도단을 계속 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APR 같은 경우에도 기기를 팔고 나서 이제 거기에 그 장착이 되는 전용 재료라든지 세럼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소비자들이 계속 살게끔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이런 것들을 락인 효과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즉 인지도만 잘 쌓아놓게 되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현재 APR은 한국을 넘어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동남아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미국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 그 히트픽이 아니죠, 이제 APR이죠. APR 제품들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 미국 최대 뷰티인 이 그 얼타에서도 약 1,500개 정도의 오프라인 매장이 저녁에 입점을 해서 3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최대 잡화점이 그 동교토에서도 얘네가 입점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사실 온라인 매출 비중이 80% 이상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프라인도 계속 넓혀 나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얘네들이 홈뷰티를 넘어서 미용 의료기기,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정말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 쪽으로도 조금씩 발을 넓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뭐 인지도가 그쪽 방면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지만은 지금 사실 뭐 지금 얘네들이 만드는 이 의료기기 그것만으로도 소비자들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브랜드 인지도 자체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피부과에 정말 제대로 정착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매출도 당연히 확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물론 길게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앞으로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실적주도 너무나 좋고요. 또 시장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시고 다음 목표가는 약 30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월 2일 날 추천드렸던 롯데지주죠. 네. 지난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요. 그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뉴스가 나오면서 롯데지주가 애프터마켓 급등이 나왔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방위원님들 고점에서 수익 실현했는데 추천가 대비 37.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일 정규장 기준으로는 32%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NXT 애프터마켓에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좀 더 높은 가격에 파실 수가 있었겠죠. 네, 아무튼 매수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공개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종목 여러분 공개방에서 정말 2주 내내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사셔야 된다고. 그죠? 왜냐하면 3차 상법 개정안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통과가 거의 뭐 예정된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역시나 또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은 거는 이제 공시가 남았죠. 네. 참고로 지난주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주 소각 관련 공시가 나오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뭐 2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모든 종목이 똑같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롯데지주 또한 공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목표가는 41,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히트픽주로 제시를 해드리는 종목들, 과거에 뭐 지난 1월 초에 말씀드렸던 현대차부터 시작을 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또 지금 뭐 날아가고 있죠. 삼성전기,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LH 일렉트릭, 대부분 다 진짜 20%, 30%, 많이는 50% 막 급등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두산도 날아가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차트만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종목들의 어떤 성장성, 업황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QR코드 찍으셔서 꼭 공개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꾸준하게 제가 여러분께 체크해드리고 또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리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거래일 공략주였던 APR 하루 만에 목표 주가 돌파를 했고요. 2차 목표 주가 30만 5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또 30% 넘는 수익을 내준 롯데지주 역시나 5차 목표가 세워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 다음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관심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지난번에 가져오셨다가 많은 수익을 내줬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일진전기인데요.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오늘 다시 또 급등하는 만큼 다시금 관심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진전기도 지금 추정까지 거의 20-30% 이상 급등이 나왔죠.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일진전기 오늘 신고가 지금 또 경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급등이 나오면서. 네,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가지고 작년 실적이 매출이 2조를 넘겼습니다. 2조를 넘기고 영업이익도 1,500 이상을 기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30%, 영업이익이 이제 대박인 게 영업이익이 무려 90% 가깝게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도 쭉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조 클럽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약적인 성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바로 전력 인프라 확충, 거기다 전력 쇼티지, 그죠? 그래서 이런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다. 그러니까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은 지금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야 한동안은. 네. 그래서 이게 특히나 또 일진전기는 이 수익성이 높은 초고압 변압기 부분에 수출 호조세가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2배 가깝게 끌어올리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수주 행보 역시 거침없어요. 지난 1월 5일에도 또 공시가 났었는데 미국 현지 그 발전 사업자랑 거의 뭐 한 2천억 가깝게 그런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네. 이번 이 계약은 그러니까 작년 매출 대비해서 약 12% 정도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물량인데 미국 내 단일 공급 계약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시장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 일진전기는 이제 앞으로 뭐 한 2-3년 정도 여러분들 3년 정도의 어떤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북미 초과 전력기기 시장에서의 입지도 더욱더 공고히 다지고 있는 거죠. 네. 특히나 이번에 공급되는 제품이 뭐냐면 525kV급 초과 변압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아주 먼 곳까지 손실 없이 보내기 위해서 전압을 일부러 이렇게 많이 높인 거예요. 네, 높여주는 그런 핵심 장치가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얘네들이 작년이죠. 2024년도에 한 거의 700억 가깝게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완료한 홍성 공장 증설 효과가 작년보다 반영이 되면서 생산성도 70% 이상 향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용들이 좋은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 동력 측면에서도요, 일진전기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어떤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핵심이죠. 이것도 뭐냐면 500kV급 전압형 초고압 직류 송전, 이 변압기 개발에도 얘네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류 전력을 직류로 바꿔줘서 바꾼 다음에 송전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되게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장거리 송전이 유리한데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단지 확장의 필수적인 차세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신고가를 나와주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오늘 A와 C 추세선은 동시에 돌파해줬어요. 긍정적이죠. 근데 지금 윗꼬리도 좀 달렸거든요. 오늘 종가가 중요한데 종가 기준으로는 당연히 이 A와 C를 넘겨야 됩니다. 즉 안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B 추세선까지도 보실 수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는 약 95,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 저희가 지난달 공략한 이후에 수익을 많이 내준 종목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2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고요. 차세대 송전 기술인 HVDC 분야의 독보적인 경쟁력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일진전기 오늘 급등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관심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주로는요, 바이오 중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또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호재가 좀 전해지면서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도 모멘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은 아무래도 주력 파이프라인이죠. 바토클리마의 이 갑상선 안정증 임상 3상 결과가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갑상선 안병증이라는 거는 이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이 안구 뒤쪽에 조직이 붓고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눈이 돌출되는 그런 어떤 희귀 질환을 의미를 하는데 올해 초에 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이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는 이 임상 데이터의 최종 분석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상업화 직전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바토클리마비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가 정말 뭐 많게는 진짜 수조원 단위로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히나 이번 3상의 경우에는 과거 임상에서 그 확인했었던 강력한 어떤 효능을 재입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토클리마를 뒤를 잇는 또 차세대 에이스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한 그 IMVT 140인데 이거의 가치 또한 상당히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초에 이뮤노반트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 보면요, 임상 환자 모집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탑라인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탑라인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임상시험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지표를 우선적으로 추출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결과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치료제들의 어떤 고질적인 부작용이었었던 이 콜레스테롤 상승 문제를 해결한 어떤 계열 내의 최고 신약 후보 물질로 꼽히고 있어요. 그만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데이터가 올해 말에 나온 이 데이터가 정말 성공적으로 도출되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진짜 전 세계 어떤 자가 면역 질환 시장에서 이 점유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네, 꾸준하게 잘 나와준다면 중장기적 모멘텀이 너무나 좋은 그런 기업이 바로 한올바이오파마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좋은 모멘텀 때문인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주봉이에요. 주봉 차트인데 지금 이 과거의 고점끼리 이었던 고점을 찍었어요. 그죠? 정확하게 추세는 찍었습니다.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모멘텀이 좋아도 저항선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분할차익 실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 상반기 주력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가 우상향 이후에 오늘장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두 번째 관심주였고요. 글로벌 자가면역 질환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도약할 준비 마쳤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로 알려주신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히트픽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앞서 예고해드렸다시피 글로벌 빅테크들이 픽한 사이버 안보 주도주를 가져오시겠다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안보 관련한 종목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이버 보안 시장의 정말 패러다임을 뒤흔들 수 있는 그냥 엄청난 이슈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써왔었던 여러 가지 그 보안 이런 것들은요, 이 방어막은 대부분 이제 논리적인 코드 위에 세워진 성벽, 쉽게 말하면 성벽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엔트로픽은 자신들의 이 최신 AI 모델이죠, 클로드를 통해 가지고 이 성벽에 보면 여러분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벽의 틈새를 인간 전문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입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래서 미국의 이 보안주들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현상이 전통적인 이 소프트웨어 보안 기업들에게는 명백한 악재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 반대로 이 물리법칙, 물리법칙에 기반을 둔 양자 보안 산업에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AI가요, 논리적인 추론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해킹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추론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물리적 보안 체계가 유일한 대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존의 이 보안 점검 툴은요, 일종의 예를 들면 뭐 단어 찾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위험하다라고 또 정해놓은 코드 패턴을 목록으로 가지고 있다가 코드를 쭉 훑으면서 만약에 똑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경고를 울리는 그런 패턴 매칭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지만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코드 전체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혹은 뭐 복잡한 논리 속에서 발생하는 허점은 잡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반면에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을 해서
집중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코드의 전체를 정말 하나의 어떤 거대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AI다 보니까 연산이 되게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게 되면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것들을 한 번에 그냥 스캔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백만 줄의 코드를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데이터가 여러 함수를 거치는 동안 이 어디서 이 보안 필터가 풀리는지 그 데이터를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수십 년간 전문가들이 검토했었던 이 오픈 소스 코드에서요, 무려 500개 이상의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네. 이건 결국에 이 인간들이 짠 어떤 소프트웨어 약점이 AI에게는 정말 무궁무진물이다. 낱낱이 파헤쳐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방증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자 보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AI는요,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다음 결과를 예측을 하는 그 통계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으로 작동하는 이 소프트웨어의 보안들은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양자 보안의 핵심이 양자키 분배, 즉 그 QKD, 이거는 광자의 무작위성을 이용을 하거든요. 참고로 양자의 상태는요, 측정 전까지는 결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측정되는 순간 형태가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AI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네. 여기에 더해서 해커들의 공격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기술로는 당장은 풀지 못해요, 해커들이. 풀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걔네들이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에 걔네가 접속을 해서 막 암호를 풀려고 하는데 풀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당장 풀지 못해도 나중에 뭐 기술이 발달하거나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언젠가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커들이 걔네들을 그런 것들을 다운을 받아놔요. 저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양자 컴퓨터가 보급이 됐다. 그럼 그때 이제 해독을 시도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마침 M2픽 이번에 해독 시점을 확 앞당기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제 정부라든지 금융권들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질 거예요. 해커들이 진짜로 이거를 엔트로픽이라든지 이런 AI를 통해 가지고 풀기 전에 해킹이 불가능한 이런 양자 전용 회선 도입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릴 이 팁팁큐는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VIA PUF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PUF가 뭐냐면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생기는 아주 미세한 구멍인 비아홀이라고 있는데, 이 비아홀 크기를 차이를 이용을 해서 고유한 암호키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칩을 뜯어내도 이 암호 값을 훔칠 방법이 아예 없는, 정말 반도체로 따지면 어떤 지문, 반도체 지문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얘가 이제 지난주에 A를 돌파했어요. A를 돌파를 했고 B에 근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파하지 못했죠, 그죠? B를 살짝 근접한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A의 어떤 지지 테스트가 살짝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저점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저는 이 C와 D, D를 갖다가 넘겨서 나중에는 E 또는 F까지도 멀리 보면은 F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QR코드 찍으셔서 공개방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안내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양자 보안 시대의 실질적인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히트픽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세세한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프라임 히트픽 이 시간 딜사이트S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3차 상법 개정안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화 원칙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유환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3차 상법 개정안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뒤에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상법 개정안이 무엇이고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상법 개정안이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런데 말을 풀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법이 되어 왔는데 그것이 투자자들의 친화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상법이라는 것을 주주들한테 친화적으로 바꾸자.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겁내지 않게 하자라고 해서 바꾼 겁니다. 그 핵심은 4가지예요. 첫 번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화. 그러니까 이 이사들이 예전에 회사의 이사들이 네. 회사에 대해서만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회사에 대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별 주인인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충실을 다한다라고 이제 이름만 바뀐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전에는 회사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이사들이. 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화했을 때 LG화학에 투자했던 주주들 손해봤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까지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 그다음 두 번째 쭉쭉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이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왜 전자주주총회가 중요하냐? 아니 이 바쁜 사람들 평일날 낮에 모여서 주주총회 하자. 라고 하면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나도 의견 내고 싶은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보통 평일 오전에 본사 회의실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평일날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한다. 전자주주총회 의회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네. 그 세 번째로는 독립이사제 도입 및 선임 비율 확대. 쉽게 말씀드려서 상장회사는 기존 그 총수의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이사, 이제는 독립이사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그렇게 임명 3분의 1로 확대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정안부터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 집행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회이사 명칭을 사회이사에서 독립이사로 강화한다. 그만큼 주주들 통제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 룰 강화. 이건 네. 공포 뒤 1년 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최대 주주, 지분이 20% 있어. 형이 20% 있고 큰 누나도 20%, 아니지, 형 10%, 10%, 어머니 예. 10%에서 합산하니까 50%가 돼요. 50%인데 3% 룰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나랑 가까운 사람 3% 이 사람들 다 내 친인척들이라고 한다면은 특수관계인이거든요. 이 사람들까지 각각 3%에서 12%가 나의 의결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 이거 특수관계일 때 묶어서 다 같이 합쳐서 3%, 12% 아니라 다 합쳐 3%라는 거죠. 그만큼 소액 주주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 이 4가지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예, 평론가님의 어떤 말씀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주주에게 좀 이익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상법 개정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아마 자사주 소각 의무화일 것 같아요.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말이 별로 길지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이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불로 태우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불로 같은데. 태우는 겁니다. 어떻게 예. 태우냐?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샀으면은 그거 금고 안에 쟁여두지 말고 1년 안에 태워 없애라, 소각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줄 거나 또는 경영상 진짜 필요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
좀 봐줘요. 그런데 그래서 현재 여러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미리 줬거나 줄 것을 계획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네. 그런데 예전처럼 몰래 내 편인 회사에 넘기는 꼼수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걸리면 이사한테 과태료 물립니다. 어허. 간단하게 자사주에 말씀드리면요. 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간 작가님 은빛나 작가의 빛나 주식회사 있다고 봅시다. 빛나 주식회사. 예, 빛나 전자. 예. 은빛나 작가님. 빛나 전자 대주주 30%. 그리고 빛나 전자 개미 60%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10%가 자사주예요. 전체 100 중에서. 100에서 자사주 이 10%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지배력을 확대했냐,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회사를 둘로 쪼개요. 둘로 쪼개면 각각 예를 들어 빛나 홀딩스 만들고 빛나 사업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인적 불안을 하는 거예요. 회사를 네네. 쪼개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빛나 홀딩스 오너 30, 그리고 자사주 자기 빛나 주식회사도 30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개미들도 60 가잖아요. 근데 자사주에 쪼개서 나온 빛나 주식 그 사업회사에 10% 의결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손도 안 대고 10%의 뭐랄까 의결권이 생기는 거예요. 40% 의결권이 생기는 거예요. 10%가 돈도 안 내고 이런 걸로 경영권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사주를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이거 소각해서 그거를 어디로 보내주냐?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이윤으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파이가 전체 파이가 있어 피자 한 판을 8명이 나눠 먹다가 6명이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을 몫이 더 커지죠? 예. 바로 그 얘기예요. 주식 가치 올리고 배당도 여력도 커지고 지배 구조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명해지죠. 그럼 주가 순자산 비율 PBR도 올라가면서 주주 환원 효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소득이 있는 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자사주를 주로 경영권 방어에 많이 썼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에서 전격적인 M&A 들어온다라 할 때 이런 것들 방어하는 데 썼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자사주를 담보로 돈 빌리는 거 이런 거 많았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바뀌고 회사의 체질도 바뀌고 전체 상황이 바뀔 때 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투명화된 한국 사회와 한국 기업을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도 올라가고 왜냐? 기업의 성장과 미래에는 경영권이라는 요소가 없거든요. 일단 기업이 무엇을 하고 그걸로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는가 얼마나 주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가 이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대주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불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가 포함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무조건 통과되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데 일단 뭐 지난주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23일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텐데 여야가 좀 대립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맞습니다. 얘기들이 나올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 준비 시작해서 와 가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방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기 무기였는데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그 본회의 나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본회의 통과도 아마 내일쯤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서 유통 주식 수는 감소하죠. 그럼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로 인해서 기업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 부분도 아마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앞으로 논의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합병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적인 처분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진행되면서 바뀔 가능성도 있고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변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야가 서로 그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해요. 지금 되돌릴 수는 없다. 거대한 그 변화의 물결이 쭉 밀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으나 개개인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한다 정도지 전체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천천히 그 합의를 통해서 좀 시간을 두고 해도 될 것 같은데 3월 이전에 통과하려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유예를 둡니다. 뭐 유예를 두는데 이게 유예 두는 것이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야 1년 후에 다시 주주총회가 올 때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시기가 지금 딱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번 주에 통과시켜서 정리하고 유예 기간을 1년을 주고 내년 3월부터 시작된 주주총회 기간을 마친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경영진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해왔던 상장사의 관행, 예를 들어서 참호구축이라고 하거든요. 경영진의 참호구축이라고 하는데 땅 파고 들어가서 그냥 대기하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유예 기간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처리를 해줘야 1년 후 유예 기간을 딱 맞췄을 때 주주총회 기간하고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상법 개정안이 왜 호재인지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권업계에서 환호할 만한 뭐 이유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급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증권업계가 계속 스트레스 받아왔던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오늘 이야기한 주제예요. 한국 시장이라는 것이 결코 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떨어질 건 없는데 왜 계속 저평가를 당해야 되냐? 자존심 상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리스크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체가 투명해지니까 개미들이 믿고 따라오게 되는 이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업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 그리고 기업의 주주 친화 정책이 유도되면서 점차 주가 상승을 이끄는 강력한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 제도 변화가 국내 증시의 장기적인 구조적 강세를 이끄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계에서 오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뭐 처음으로 5,900포인트 코스피가 돌파를 했습니다만 사실 1년 전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나던 이유가 뭘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시장이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있는 것은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서 이 정도쯤 되면 우리도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목에 힘 줘도 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이 지금 현재 분단 국가이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 복합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해. 그런데 그거 빼고 나머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시장의 흐름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솔직히 주주환원이라는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름 나온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뭐 살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요국 대비 이 배당 성향이 낮고 자사주 매국 소각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재벌 구조의 특유한 그 비효율적 의사결정
회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저거 마음에 든다. 저거 하자. 막 이래버리면은 그 즉각적으로 뭐 반응이 나오고 이게 뭐야? 회사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도 돼? 무슨 딱지치기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 중심의 후진적인 기업 거버넌스가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런 회장님은 안 계시죠. 예,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수익성 얘기죠. 네. 한국 기업 평균 ROE가 8% 수준이에요. 미국이 14.9%고 예. 중국도 9.3%인데 선진국이라고 한국의 기업의 ROE가 수익성이 이게 8%라고 한다면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한반도의 지정학과 리스크랑 같이 뭉치다 보니까 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못 믿겠어라는 외국의 평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호레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우리 증시가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법 개정안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다른 뭐 코스닥, 사실 요즘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한 사회의 변화는 자그마한 물고가 하나 트이면은 거기로부터 확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저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그중에 변화를 제일 먼저 체감하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을 보였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차츰차츰 해소가 되다 보면은 기업의 가치, 기업의 밸류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밸류업은 다시 가치 상승과 투자 활성화 맞물리고 되고 그러면 다시 기업이 성장하게 되고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면서 한국 사회가 그동안 고질적으로 막혀 있었던 디스카운트의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예. 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성장을 했는데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막 이렇게 30대, 40대 막 커졌는데 늘 유아복을 입고 있었던 거지. 아동복 입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성장한 만큼 예. 옷을 제대로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기업의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가치 함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 또한 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즘 이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SNS 또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다면 머니무브가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컸잖아요. 이게 좀 그래요? 주식으로 좀 옮겨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중력으로 인해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데 네.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이자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머니무브라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시중의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다시 말하면 고이율로 움직이는 것은 머니무브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가지 더 딱 붙는 것이 뭐냐면 생산적 머니무브라고 얘기합니다. 생산적 머니무브. 네. 이거는 이제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쏠렸던 자금을 주식이라든지 이런 생산적 금융이나 투자 시장으로 강제 이동시켜서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라고 정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우리 전체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과거 정권에서는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또 건드릴 때마다 선거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겁이 나고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표와 신경 쓰지 않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나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위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내놓은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성공 가능성, 이재명 정권 들어서 생산적 머니 부부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라고 지금 성공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성공 가능성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방향성은 맞다. 왜냐하면 현재의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다른 데서의 자본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자본이 옮겨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방향성은 맞는데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아직은 이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통과될 이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이미 선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고 자사주 소각 의무를 통해서 레벨업한 기업들의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안착되어 있는 나라를 제일 먼저 꼽으면요. 저는 일본 사례를 일본이 2014년부터 네. 기업 지배 구조의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자기 자본 이익률의 향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ROE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 순자산 비율을 중심의 투자 정책이라든지 투자자 소통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시하면서 네.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에 중요한 것은 금융과 기업의 선순환 구조다라고 판단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안정적 자금 유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 금융기관이 투자 의사결정에 참조하는 이 ESG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미 이야기가 나왔고 네. 2014년부터 움직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성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요구한 이후로 2024년 1월 28일까지 니케이 225와 토픽스 각각 24.8% 그리고 22.5% 상승하면서 나스닥을 제외하면은 선진국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저는 근거 없는 일본에 대한 자신감, 근거 없는 일본에 대비해서 국뽕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러나 일본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 일본이 모범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된다. 일본 사례를 주목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최근 니케이 지수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말씀하신 일본 사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증권사 입장에서 환호할 만한 상법 개정안입니다만 기업의 어떤 경영권이 좀 침해되거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취약점이나 영향력 또 개선할 부분, 보완점은 좀 없을까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모험적인 그 정책과 시행을 했는데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없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힘차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사 충실 의무 확대라고 한다면은 이사가 주주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 말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주 간의 이해가 갈릴 때 이사가 어떤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소송까지 걸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물적 분할이라든지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제3자 유상증자 등의 이 사회의 정상적인 경영적 판단이 주주 가치를 침해한다라고 막 무산되고 이사가 책임져야 된다. 막 그러면 이사가 쫄 수밖에 없어요. 아이 쫄아. 막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경영 판단을 위축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헤지 펀드가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라든지 주주 간의 이해 상충이 됐을 경우에 기업 경영의 합리적인 결정이 방해받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라고 해서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게 됐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적대적 M&A 위협에 대해서 경영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서 포이즌 필 같은 경우
포이즌 필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독약 조항이라고 해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발생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인수자의 지분율을 희석하고 M&A 막 들어오는 이 세력들에 대한 지분율을 희석하고 비용을 증가시켜서 인수를 막아내는 전략을 포이즌 필이라고 해요. 네. 이게 독을 삼키듯이 인수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준다는 의미로 포이즌 필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네. 이러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주주 충실의 의미의 범위의 구체화, 어느 정도를 충실할 것인지 범위를 명확히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에 대한 의무 소각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까지 논의해 오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고 네. 유예기간 1년 있으니까 이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충실한 더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뭐 개선책, 보완책들이 좀 적용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쟁점이 된 부분이 이제 비자발적으로 취득된 자사주의 소각 대상 제외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비자발적 취득분, 그러니까 인수합병 시. 인수합병 시 예. 불가피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네. 소각에서 제외한다. 경제계가 굉장히 많이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이게 예를 들어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일부 예외 조항 등의 세부 사항은 조정될 수 있지만 이 비자발적 취득까지 소각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본회의에 나가서 통과되는 것은. 그런데 이러한 자사주도 일반 자사주 동일하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바뀌는 사안이 바뀌지 않는 사안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숨고를 수 있는 여유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결정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유예기간 1년 동안 여러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4일 내일 본회의 통과는 그냥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필요하다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들은 뭐 지난해 후반부터 계속해서 논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선해서 자사주 소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훨씬 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니까.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 이번에로 이제 임박한 법안 처리 시점, 3월 정기 주총 이런 걸 보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은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가 2월 20일 기준으로 54건으로 지난달 전체 공시 건수의 116%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빨리 변하고 시장이 빨리 변하고 이렇게 변화하는데 가장 맨 앞에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데가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LG삼성 모두 다 이 부분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안 하면 좋겠지만 이미 시장이 반응하는 등 이 흐름은 뒤집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권 유지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를 빨리 가져가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네. 저는 경영진들의 판단이 대한민국 경영진들의 판단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굉장히 날카롭다. 그래서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어떤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SG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튀어나오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성장하는 진통에 있어요. 이 진통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성장할 때 느끼는 이런 성장통들
어디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통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국 기업이, 한국 시장이 얼마나 더 투명화될 것인가 기대하시면서 지금 당장 나의 이익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봤을 때 장기 투자하듯이 멀리 봤을 때 이익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예민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차 상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 짚어봤는데요. 저희 증시 프라임 타임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프라임 타임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